자, 5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컨셉 5.4와 컨셉 5.5,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에 의해서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개요입니다. 우선 단백질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도 건조 질량의 50%를 차지하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차체의 50% 이상은 단백질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닭이나 뭐 돼지 이런 것을 먹어도 단백질이 5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육류나 어류를 먹는다 하면은 단백질 섭취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체 내 거의 모든 반응에 관여한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 여기 있는 효소 반응, 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항체 반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소화가 될 수도 있고 면역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모든 반응들에 단백질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 관여가 직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백질의 아주 기본적인 것, 효소인데요.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이 키워드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응에 소모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반응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예를 보시면 수크로스 앞에서 배웠죠. 6탄당과 5탄당이 결합되어 있는 수크로스가 엔자임 스쿠라제를 만나면 이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는 다시 다른 스크로스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서 이것들이 화학 평형에서는 여기 있는 프룩토스와 글루코스로 가는 게 있긴 있지만 굉장히 늦은 반응이겠죠.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폴리펩티드라고 해서 단백질 기본 구조고요. 오늘 배우는 단백질의 대부분 내용이 폴리펩티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모든 단백질은 우선 20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폴리펩티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폴리펩티드는 뭐 그대로 폴리펩티드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아미노산 중합체라서 여기는 20개 아미노산들이 중합체를 이룬다. 그 앞에서 배웠듯이 중합체로서 아미노산이 빌딩 블럭을 구성해서 이것들로 이제 중합체를 이루는 것을 일컫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단위체이고, 아미노산 당연히 아미노 엑시드겠죠. 이건 많이 배웠을 테고, 카르복실기와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기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운데 있는 C가 알파 카본이라고 합니다. 알파 탄소. 그래서 아미노산의 중심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쪽에 카르복실 그룹과 아미노 그룹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H가 하나가 있고요. 이 알기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기가 어떤 아미노산이냐, 어떤 알기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을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논폴라 그룹, 그래서 비극성 그룹이고요. 비극성 그룹이라는 것은 이 알기 쪽이 비극성이라는 거지 전체적인 그 아미노산이 비극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폴리펩티드를 구성할 때, 얘가 중합체를 이룰 때 요 아미노산이 많으면 비극성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리진이 생기겠죠. 자, 우선 20개 아미노산 뭐 다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화학 시간은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이 아미노산의 요 구조와 여기 있는 이름, 약자를 다 외웠었어요. 외워서 시험에 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생화학을 할 때 그게 필요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20개 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었지만 한번 이렇게 봐두면 나중에 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전공자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9개의 논폴라 그룹, 비극성 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라이신은 글리 그리고 G라고 되어 있고요. 알라닌, 그래서 알라 A라고 되어 있고, 발리는 발 V라고 되어 있고, 류신 류랑 L로 되어 있고, 아이소류신 아이레 다음 I로 되어 있고, 메타오닌 맷 M이라고 되어 있고, 페니랄라닌은 페 F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트립 W로 되어 있고, 프롤린은 프로의 P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은 아까 배웠죠? 글라이신이고 아이소류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이뤄진다. 또는 여기 있는 단 하나짜리는 겹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각 아미노산의 첫 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알파벳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라 그룹이고요. 그래서 중합체를 형성할 때 이 폴라 그룹들에 있는 아미노산은 그 극성을 나타냅니다. 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극성에 있는 분자들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수소 결합을 물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렉트리컬 차지라는 것은 여기 산성이나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린은 그래서 셀 S, 트레오닌은 THRT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테인은 여기 배웠었죠. S 그룹을 갖고 있는 시스테인, 시스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티로신, 티르의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파라진은 ASN과 N, 그 다음에 글루타민은 GLN과 Q라고 합니다. 자, 엑시드는 이것이 갔을 때는 H를 잃어버리고 산성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파틱 엑시드는 ASPD라고 하고, 다음 글루타믹 엑시드는 GLU라고 하고, E가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신은 리스 그리고 K가 약자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ARG이고 R이 약자입니다. 히스티딘은 히스 그리고 H가 약자입니다. 이렇게 20개 아미노산을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미노산 중합체들, 아까 배운 20개 아미노산 중합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선은 펩티드 본드라는 거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R 근처에 카르복실기와 아미노 그룹이 있었죠. 요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 게 펩티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거되는 탈수 반응에 의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생기는 공유결합이고요. 이쪽에 있는 카르복실기와 이쪽에 있는 아미노기와 이쪽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만나서 물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 축합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가 펩티드 본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본은 여기 그 카르복실 그룹과 아미노 그룹이 합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백본이 되고요. 사이드 체인은 아까 있는 R 그룹이 다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R 그룹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미노말단에 N말단과 C말단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N말단은 그 아미노 그룹이 마지막에 있는 그룹 N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N으로 표시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리고 C 그룹은 C말단은 카르복실 그룹이 마지막에 있는 쪽이 C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말단, C말단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C말단은 카르복실 그룹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구나, N말단은 아미노 그룹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펩티드 골격은 폴리펩티드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뭐 자세한 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단백질의 특이적 활성, 아까 말한 뭐 효소 반응, 면역 반응, 소화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이 단백질 자체의 3차원, 복잡한 3차원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까 말한 폴리펩티드가 여러 개 또는 한 개 이상이 나와서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폴리펩티드가 결국은 구조를 결정하는데 또한 기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백질을 표시하는 3차원적 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건 리본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간 채우기 모형,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표현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3D 모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과 폴리펩티드 관계는 뭐 책에선 털실과 스웨터의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과 단지의 관계다. 네, 이러면 뭐 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 동이 한 동짜리 단지도 있습니다. 단동 단지라고 하죠. 저도 예전에 한 동짜리 단지에 좀 살았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 동이 어떤 거는 짜리몽땅하게 낮은 동도 있고, 어떤 건 크면서 긴 동도 있고, 옆으로 등치가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단지가 되죠. 이 단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개짜리 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안에 폴리펩티드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 요즘 뭐 지금 시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과 그것을 인지하는 안티바디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항원의 부분을 이 항체의 어떤 레코그니션 사이트가 이렇게 알아채는, 정확히 이게 일치하는, 이렇게 만나서 알아채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이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3차원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각 단백질은 뭐 구형 단백질이나 선형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는데, 옆에서 보여준 항체, 그래서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어떤 것은 효소로서 기질을 인식하고 또 결합하는 것도 있고, 또 수용체로서 혈액이나 다른 세포 질에 있는 그런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시그널을 내거나 채널을 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자, 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백질은 4단계, 4차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구조고, 그거에 하나가 모여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1차 구조는 우선 아미노산의 고유서열입니다. 아까 배웠듯이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 부분을, 이제 1번을 아미노 N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C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이제 글라이신부터 프롤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는 한 뭐 20개, 25개짜리인데 25개짜리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요런 그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첫 번째 1차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트럭처 2차 구조는
이번에는 이 고유 서열이 있는 폴리펩티드의 단편의 꼬인 구조과 접힌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것이 알파 헬릭스 구조. 그래서 이게 알파 헬릭스로 계속 돌아가는 아성 구조. 병풍 구조, 병풍을 뭐 제사 드리는 분은 봤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병풍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병풍처럼 생긴 게 베타 플리티드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병풍 구조, 이런 구조들이 단편 폴리펩티드의 단편에 그런 꼬임이나 접힌 구조가 있는 것들이 2차 구조라고 합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 고유서열, 2차 구조는 폴리펩티드 단편의 꼬임과 접힌 구조입니다. 3차 구조는 이제 2차 구조 패턴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 알기간으로 알기의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H 하이드로젠 본드가 멀리 있는 그런 아미노산끼리도 형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비극성 그 알기끼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인력을 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얘를 안쪽으로 붙이는 역할,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뭐 펌에서 많이 배웠던 이 S그룹, 요 디술페이드 브릿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본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니면 옆에 있던 하는 그 알기 그룹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3차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는 아까 배웠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두 번째는 폴리펩티드의 꼬임 또는 접힌 구조, 3차는 2차 구조의 패턴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 알기간의 상호작용, 아미노산 알기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네 번째 4차 구조입니다. 4차 구조는 가장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펩티드, 아까 말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제일 큰 단위체,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서 말한 아파트에 있는 여러가지 단지 내 동 또는 거기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 구조는 폴리펩티드의 소단위의 집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단백질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로서 섬유성 콜라겐이 있어요. 섬유성 콜라겐이 있는데 콜라겐은 이렇게 세 가지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나선 구조 자체도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크죠. 우리 콜라겐 하면 뭐 피부도 있을 테 관절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잘 탄력 있고 늘어나게 하는 것은 이런 나선형 콜라겐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구형 단백질, 그래서 두 개의 알파 소단위와 두 개의 베타 소단위로 구성되는 이 구성도 폴리펩티드의 여러 가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4차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비유로 했듯이 아파트 단지의 각각의 동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4차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차는 아미노산 서열, 2차는 이제 알파와 베타 구조, 이제 거기 폴리펩타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병풍 구조나 꼬인 구조 같은 것들이고요. 이제 3차 구조는 각각 알기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이 있겠고, 4차 구조는 이제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각각의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 단백질의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쓰기보다는 겸형적혈구 빈혈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겸형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중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 그런 병이고요.
이게 말라리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내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멀 헤모글로빈, 이제 그 헤모글로빈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피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 노멀 헤모글로빈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서브 유닛이 이렇게 생겨서 이것들이 다시 3차 구조를 형성하고 그것들이 이제 그 작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산소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뮤테이션이 일어났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6번이 GLU에서 그 다음에 BLA로 바뀌었죠. 이렇게 아미노산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 하이드로포빅 그룹이 나타나면서 이게 찌그러지는 부분이 됐네요. 아마 하이드로포빅 그룹이 나타나니까 하이드로포빅끼리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에는 어차피 물이 있을 테니까 좀 더 표면적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서브 유닛이 이쪽에 붙어서 결국은 요런 달 모양의 반달 모양, 반달보다 작죠. 초승달 모양의 그런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산소를 전달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라리아를 걸려도 살아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보면 헤모글로빈의 1차 구조, 아까 말한 아미노산 그 서열의 변화, 글루타민이 발린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전체적인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가? 이것들은 이제 단백질의 전체적인 건 아까 배운 4차 구조까지 배웠지만 그것들 외에도 이제 단백질 구조를 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물리적, 화학적 상황에 의존해서 pH나 염의 농도, 온도 등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pH와 염의 농도, 온도들이 없다면 변성이 되게 됩니다. 변성은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풀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모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이 난다 라고 하면은 많은 단백질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풀어지거나 여기 일어나는 원래 모양을 잃어서 이제 생체 내에서 중요한 반응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외에도 여기 있지만 유기용매를 단백질에 처리하면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다시 접히면서 소수성 부분이 유기용매 쪽으로 향함으로써 구조가 좀 변하게 되겠죠. 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상호작용을 제거를 해서 완전히 구조를 풀어버립니다. 그런 여러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기도 하고요. 이 변성을 활용해서 이제 역으로도 단백질의 그런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제를 제거, 그러니까 유기용매를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형태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변성 전과 후를 비교해서 단백질 구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성은 디내추레이션, 그 다음에 다시 돌리는 걸 리내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열에 의해서 돌아간 것은 많은 부분은 다시 안 돌아가는 리내추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리내추레이션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단백질마다 또한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포 내에서 단백질 접힘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생물학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접힘의 규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최근은 아니지만 샤페로닌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밝혀냈습니다. 이 단백질은 전적으로 다른 단백질의 적절한 접힘을 돕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핵산으로부터 나와서 그 단백질이 구성이 되는 그 이제 단백질이 구성이 된 RNA로부터 단백질이 해독돼서 단백질이 구성된 다음에 정확히 접히게 하는데 샤페로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고요. 샤페로닐이라는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과 할로우 실린더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캡을 열어서 그 안에 단백질을 넣어서 제대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믹서기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폴리펩타이드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뭔가 작용이 다 일어나서 제대로 단백질 다시 폴딩을 시키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단순하게 폴리펩타이드를 캡을 열고 들어와서 캡을 닫고 단백질을 폴딩을 시키고 다 폴딩되면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샤페로닌의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선 결정항은 이제 단백질 구조를 결정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RNA 중화표소 2라는 것이 있네요. RNA 중화표소 2의 3천 구조는 그의 기능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런 탐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가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이제 RNA 중화표소 2는 사실 세 가지 구성 요소, 세 가지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X선과 관련된 X선 회절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적 백그라운드가 생겼네요. 그래서 단백질 결정에 X선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이제 디지털 감기기로 패턴의 점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RNA 중화표소 2의 3천 구조를 한번 밝혀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백질 구조를 X선 회절 패턴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이런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쪼여줍니다. 빔이 나오면 이 크리스탈, 결정화한 것들을 이쪽에 쬐어줘서 이것의 패턴, 회절 패턴을 한번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그 RNA 중화표소 2의 3D 모형을 제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회절 패턴, 그리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들을 결과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화표소 2는 DNA와 RNA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RNA를 그 폴리머레이즈, RNA를 중합하려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거의 원형가당인 DNA와 만들어지는 RNA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역별로 서로 다른 기능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DNA, 그러니까 원형은 결국 위쪽 지역은 핵산 위치, DNA를 잡는 집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탐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처음으로 X선 회절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게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입니다. 우선 핵산의 역할입니다. 자, 핵산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핵산은 여기 있다시피 핵막 안에 있습니다. 핵막 안에 있고 DNA가 있고 이 DNA가 아까 배운 RNA 중화표소에 의해서 mRNA가 만들어집니다. 이 mRNA는 스페시픽한 채널이나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mRNA는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설계도는 mRNA라는 설계도의 상부적인 카피본을 이제 셀에 있는 세포 질로 내보냄으로써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는 카피본, DNA는 설계도와 카피본을 갖고 있는 것이 핵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헥사는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를 구성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엑시드가 DNA입니다. 그 유명한 DNA. 이 DNA라는 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정말 DNA 속에 엄청난 그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유전자 내에서 굉장히 좋은 재능 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인문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생명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물질이고 또 DNA의 상부적인 가닥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요. 알다시피 46개 크로모종 중에서 각각 23개씩을 받은 거 첫 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복제를 지시하거나 RNA를 합성하거나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활동에 대한 단백질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리보뉴클레익 엑시드를 RNA라고 합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 특별히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DNA는 mRNA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보다시피 DNA에서 RNA 단백질로 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헥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산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과 여기 있는 5탄당 그리고 여기 있는 베이스 그룹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은 여기 있는 백본 붙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슈가 부분, 이 펜토스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DNA와 RNA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암호화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ATGC 그것들이 여기가 배열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염기, 베이스와 5탄당, 인산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체가 있는데 아까 말한 베이스 부분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베이스와 펜토스를 합쳐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사이드 부분이고, 이 베이스에는 DNA는 4가지가 있고, 다음 RNA에 있는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TGC 이렇게 있죠. 그리고 T는 DNA 있고 U는 RNA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유전 정보를 전해주게 되죠. 피리미딘은 탄소와 질소 원자로 구성된 육각형의 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각형 고리를 보유하고 있죠. 요거 피리미딘계라고 하고, 사이토신과 티민 2가지가 DNA 있고 우라실은 RNA만 있는 거. 다음에 퓨린은 여기 있죠. 탄소와 여기 육각형과 오각형이 둘 다 있는 것이 퓨린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5탄당, 여기 있는 5탄당 펜토스 부분이고요. 리보스인데 이제 리보스는 RNA 뉴클레오타이드에 있고, 디옥시리보스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디옥시니까 옥시가 없다는 뜻이죠. 산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RNA와 DNA의 차이를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5-27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것이 3번 탄소고, 그 다음 5번 탄소고, 여기 있는 것이 2번 탄소죠. 2번 탄소에 OH가 있냐 없냐로 DNA와 RNA가 나눠지고요. 다음 5-말단, 이 5번 탄소가 끝에 있는 것이 5-말단이고, 다음에 3-말단 3번 탄소가 있는 것이 3-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5-부터 가서
3-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가 사실 5-2다 라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렇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에서 3-,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 상부적인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합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가닥은 반드시 5-에서 3-로만 합성이 된다. 요 원리는 계속돼서 진행되니까 그것을 꼭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배운 ATGC 또는 AUGC가 서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염기의 서열을 이제 뒤쪽으로 정해지겠죠.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세 가지씩 나눠져서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DNA의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포 내에 있는 DNA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라고 봤더니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 더블 헬릭스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 얘기 해봤던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학교 동아리 때 한번 이 DNA 구조로 하면 이중나선 그걸로 한번 DNA 만들기, DNA 쌓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굉장히 또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는 왓슨 앤 크릭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또는 약간 영감을 받아서 최초로 발견이 됐고 이 내용으로 노벨상으로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유전학이나 여러가지 발전에 분자생물학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DNA의 역평행이라는 건데요. 평행은 이렇게 돼 있죠. 역평행은 뭐 이게 좀 말하기 힘들지만 일로 역평행이라고 하면 이게 좀 말이 될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5-3 방향으로 각각이 5-3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면서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평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NA 상부적인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가닥, 이쪽 가닥이 AGC, TCC, G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른 가닥은 3-에서 5- 또는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그 다음에 CGG, ACCT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상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상부적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쪽 배열만 알면 나머지 배열은 상부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바로 100% 추정이 가능한 게 DNA 상부적 결합이고요. 그 다음 DNA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요거의 상부적으로 mRNA로 가서 이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DNA의 그 코드를 알게 되면 mRNA 코드를 바로 추정할 수 있고 mRNA 코드를 알게 되면 바로 아미노산의 코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의 전체적인 서열, 아미노산 서열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진화적 척도의 DNA와 단백질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DNA가 얼마나 닮았느냐. 예를 드는 게 여기서는 형제 자매가 아무래도 타자보다는 DNA와 단백질 유사도 크지 않겠냐. 뭐 그것들이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은 DNA와 단백질의 유사도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조금 더 크게 적용해서 종 단위로 보면 이제 종의 DNA와 단백질이 유사하다는 것은 그 종과 종 사이가 좀 더 유사하고 좀 더 친척 관계,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 시퀀스를 해봐서 그것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몇 프로가 비슷한지 보면은 종 유연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게 포유류의 그런 구성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설치류부터 시작해서 영장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어느 정도의 유연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공통적인 유전자에서 좀 더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사성 측정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동물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미생물이나 식물, 균류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나. 단백질이나 뭐 핵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도 단백질 내용은 계속 중요한 내용이 될 테고, 핵산도 이제 분자생물학 유전학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폴리펩티드는 당연히 폴리펩티드겠죠. 아미노산 중합체를 의미를 하고요. 요것이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돼서 단백질을 형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아미노산은 당연히 아미노액시드겠죠. 그래서 카르복실기와 아미노산 기를 가진 유기분자다. 그래서 알파탄소 위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H가 있고 알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본드. 오늘은 뭐 영어 단어가 어려운 건 없네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물이 제거된 탈수 방정에 의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생기는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결합해서 물이 나오면서 그게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변성은 단백질 구조에서 나왔죠. 단백질 구조가 풀리거나 변하는 것이 변성입니다. 디내추레이션이고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단백질이 풀어지거나 원래 모양을 잃는 것들이고, 여기에선 온도나 pH, 그 다음에 염의 농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핵산은 뉴클레익 액시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를 구성하는 화합물. 좀 말이 이상하네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를 구성하는 화합물.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액시드는 DNA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탄소에 리보셀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리보뉴클레익 액시드는 RNA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고 대표적인 게 mRNA라서 DNA로부터 합성되는 그런 게 mRNA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제 또 뒤에 탐구 내용이나 과학적 탐구 내용이나 또한 산업에 대한 내용도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